그날 밤 무산의 강바람은 칼날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우리 소대원들의 숨소리는 거칠기만 했지요. 평소 같으면 고요했을 산골짜기에 그날따라 쇠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보위부 놈들이 반동분자를 색출한다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줄 세워놓고 총질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부짖던 그 참혹한 광경을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봅니다. 총성 한 방에 세상이 뒤집히던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리철진 소대장님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계셨습니다. 평소 당에 충성하라, 인민을 지키라 가르치던 그분이 처음으로 총구를 아래로 내리더군요. 압록강의 얼음장 위에서 발이 찢어지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대의 고왕 소리와 탕 울리던 총소리는 지금도 가끔 잠결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면 정말이지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9명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날 밤 똑같은 환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 미친 세상에서 더는 숨쉬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부대 안에서도 서로를 모르는 척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막사 뒤편 으슥한 곳에서 짧게 나누던 대화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이 소대장님이 나직하게 읊조리시더군요. 여기서 죽으나 저 강을 건너다 죽으나 어차피 끝은 매 한 가지라고. 하지만 적어도 인간답게 죽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저 비장함 뿐만 아니라 두고 온 고향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에 대한 뼈저린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간 경계 근무를 틈타 부대 창고 깊숙이 숨겨둔 비상식량과 약간의 무기를 챙겼습니다. 감시초소의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칠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침이라도 할라치면 서로가 서로의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죽였지요. 공포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지만 자유라는 단어는 그 어둠 속에서도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리 소대장님이 앞장서고 저를 포함한 대원들이 대열을 마쳤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강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저편의 불빛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도착해 잠시 멈춰섰습니다. 리 소대장님은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주먹을 꽉 쥐고 강물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누구 하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던 삶을 버리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라고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갈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강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 했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 멀리 경비대의 순찰 불빛이 강변을 훑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욱 낮게 몸을 웅크린 채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때 그 시절 보위부의 감시망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허락하지 않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비치는 탐조등 불빛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갈 때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하지만 현수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손가락 끝에 닿는 기계마다 생명을 불어넣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그놈의 전파교란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놈들의 눈을 가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수가 낡은 라디오 부품들을 뜯어내어 좁은 창고 구석에서 기기를 조립할 때 밖에서는 보위부 순찰 대원들의 군화 소리가 딱딱거리며 복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저들이 쏘아 올리는 감시 신호를 우리가 쏜 가짜 신호로 덮어 씌우면 저쪽에서는 텅 빈 화면만 보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총구의 안전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지요.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전술 훈련을 나가는 척하며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이부 놈들은 우리가 훈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려 했겠지만 현수가 심어놓은 교란 장치가 작동하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놈들의 통신망에는 우리가 훈련장에서 땀 흘리며 달리는 영상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타 어둠이 짙게 깔린 국경산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산맥의 밤은 뼈를 깎는 듯이 추웠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마른 나무까지 소리 하나도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지요.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고향 마을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 두고 온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부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 숨을 죽이고 있겠지요.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 발걸음이 혹여나 그들에게 또 다른 멍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현수가 앞장서서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우리가 평생 상상만 해왔던 세상이 있을 테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저 지옥 같은 감시망을 뚫고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차가운 산 비탈에서 이름 없는 넋으로 남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보이부의 무전 소리가 아닌 놈들의 추격전이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현수가 급하게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놈들이 우리가 흘린 흔적을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기만 작전은 끝났고 이제는 놈들의 총구와 우리의 생존 본능이 맞붙는 처절한 사투만이 남은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없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맥의 골짜기 사이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더욱 깊숙이 몸을 숨기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놈들이 쫓아오기 전에 이 어둠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기 전에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의 바람은 칼날보다 매서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영하 30도의 추위는 폐부까지 얼려버릴 기세였지요. 뒤에서는 국경경비대의 발자국 소리가 눈을 밟으며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속을 헤치며 도망치던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사실 공포보다 더 컸던 건 여기서 죽으면 내 가족은 영영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덤불 속에 몸을 낮췄을 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갈 치자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놈들은 이미 우리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더군요.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적 속에서 저는 곁에 있던 동무의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냉기가 마치 저의 미래 같아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강가에 다다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얼어붙은 두만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물은 멈춘 듯 했지만 그 밑으로는 여전히 시커먼 물살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얼음판 위를 걷는다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늘에 운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총성 한 발이 정적을 깨고 날아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깨지면서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덮쳤을 때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젖은 바지가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어 다리를 옥죄어오는 고통을 참아낼 뿐이었지요. 강중간쯤 왔을까요? 갑자기 등 뒤에서 강렬한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놈들의 포위망이 좁혀온 겁니다. 사방이 대낮처럼 환해지자 저는 그대로 얼음판 위에 엎드렸습니다. 머리 위로 쌩 소리를 내며 탄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서웠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무섭기보다는 그저 눈앞에 아른거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향 땅에 두고 온 내 가족.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들은 평생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살아가겠지요. 그 억울함과 그리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다리가 감각을 잃어갔지만 저는 기어서라도 저 건너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저 낯선 땅의 어둠은 반대로 말하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강둑의 가파른 비탈길을 손톱이 다 닳도록 긁으며 기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손끝에 닿은 건 얼어붙은 진흙이 아니라 메마른 풀뿌리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대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첫 번째 고비를 넘겼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은 여전히 말없이 흐르고 있었고 제가 건너온 그 얼음 위에는 제 삶의 흔적들이 하얀 서리로 덮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자유라는 이름의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합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살을 뒤로하고 닿은 중국 땅은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보다는 더 깊은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도록 젖은 옷을 입고 산등성이를 탔습니다. 발끝에 채이는 돌멩이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요. 저와 리철진 동무는 서로의 숨소리조차 죽이며 짐승처럼 숲을 기었습니다. 새벽녘 산마루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을 때 철진 동무가 제 옷자락을 거칠게 잡아당기더군요. 본능적으로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 아래쪽에서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이부 비밀 추격조가 타는 특수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자마자 우리를 쫓아 내륙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호 동무, 저기 좀 보십시오. 아! 철진 동무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놈들이 길목마다 차를 세우고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나무 사이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놈들의 손에 들린 건 단순히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탈북자를 사냥하기 위해 개량된 정밀 무기들이었지요. 저는 등 뒤에 메고 있던 낡은 장총을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익혔던 감각이 비명처럼 되살아나더군요. 바람의 방향, 놈들이 서 있는 각도,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의 반동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각되면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에게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철진 동무가 제 어깨를 짚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왼쪽입니다. 놈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우리가 이동할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철진 동무가 측면을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덤불 너머로 돌멩이 하나를 멀리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추격조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놈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총구를 돌리는 찰나 저는 숨을 멈추고 조준경 너머로 놈들의 대장을 겨눴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놈들의 방탄무 옆을 스치듯 위협 사격을 가했을 뿐이지요. 놈들이 당황하며 흩어지는 그 찰나의 혼란, 철진 동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놈들의 차량 바퀴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우리는 칠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이 부르터 피가 나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중국의 산악지대는 끝도 없는 미로 같았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추격조의 고함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고비를 넘겼을 뿐이니까요.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는 산맥 너머로 우리는 또다시 짐승처럼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미로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꿈꾸던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믿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미숫군의 은신처는 곰팡내와 퀴퀴한 쥐 오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공안들의 순찰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인 채 서로의 거친 숨소리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좁은 지하 창고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자니 저 멀리 두고 온 고향의 풍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명호 동지가 낡은 깡통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입을 열더군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고향집 뒤편에 있던 그 자작나무 숲 말입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어머니가 문 밖까지 나와 우리 이름을 부르곤 하셨지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한데 이제는 그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배불리밥 한 끼 먹고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왜 그토록 큰 죄가 되어 우리를 이 차가운 지하 방구석으로 내몰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그저 내일 당장 굶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일상이었고 여기 중국 땅에 넘어와서는 누가 우리를 잡아가지는 안행감시의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사실 우리가 목숨 걸고 이 길을 나선 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자식만큼은 사람 대접받으며 살게 하고 싶다는 그 아주 평범한 부모의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강명호 동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흙을 일구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싶었는데 지금 내 손에는 흙 대신 낯선 이국 땅에 먼지만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몸을 바짝 웅크렸습니다. 벽을 타고 스며드는 한기는 뼈마디를 쑤셨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의 온기만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저 너머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발소리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쳐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버텼습니다. 밤은 길고 공포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창틈으로 새어들어온 아주 작은 달빛 한 줄기가 바닥을 비추더군요.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이 좁고 어두운 지하 창고를 벗어나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곧 새벽이 오겠지요. 밀수꾼이 가져다 주기로 한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거운 배낭을 챙겨 메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길은 여전히 험하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남은 건 오직 서로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저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희미한 여명이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은신처의 낡은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젖혔습니다. 다시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우리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여정이 다시 시작될 차례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손끝이 떨려옵니다. 브로커라는 작자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산맥이었어요. 지도에도 없는 길. 그저 절벽과 낭떠러지만이 우리를 반기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귀를 파고들던 밤이었습니다. 앞서가던 동무 하나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억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지더군요. 급히 달려가 확인해보니
다리가 기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뼈가 살을 뚫고 나올 만큼 심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공기는 왜 그렇게 차갑던지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금세 얼어붙어 검게 변하더군요. 브로커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고 자라고. 너희들까지 다 죽기 싫으면 당장 버리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비정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고 나뭇가지를 꺾어 부목을 댔습니다. 동무의 신음소리가 산을 울릴까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지탱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누군가를 업거나 부축하며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동무의 떨리는 등을 느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고향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이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려 멈춰섰을 때 동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하더군요. 자기 때문에 다들 죽게 생겼다고 그냥 여기서 두고 가달라고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살아서 같이 대한민국 땅을 밟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혹시나 순찰대에게 들킬까봐 입술을 깨물며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믿고 또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옆에 있는 동무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브로커조차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던 그 험난한 길을 우리는 오로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 극심해졌고 동무의 상처는 점점 골마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쫓는 어둠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쫓아오는 것 같았고 앞을 보면 자유라는 이름의 희미한 빛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저 멀리 낯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공안들의 눈을 따돌려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왔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동무의 떨리는 손을 다시금 고쳐 잡으며 우리는 마을의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보이부 추격대의 군화 소리가 인산천을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얼어붙은 배부로 찬 공기가 칼날처럼 파고들더군요. 그게 바로 자유를 눈앞에 둔 마지막 관문, 국경지대에서의 긴박했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9명의 대원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쏘아 올린 조명탄이 밤하늘을 대나처럼 하얗게 태워버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흠냄새와 비릿한 화약 냄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오고 있었죠. 앞서가던 영철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저 너머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이부 놈들의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숲길 곳곳에서 예광탄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나무 줄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뇌리에 스치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절박함이라는 건 단순히 살고 싶다는 욕망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인간답게,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이 우리를 뛰게 했습니다. 갑자기 숲 저편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서라, 이 반동 새끼들아. 보이부 정예부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짐승 몰듯 사냥하려 들더군요. 대원 중 한 명이 다리에 총삼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비명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던 그 동료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다. 끝까지 가자고 말입니다. 우리는 엉겨부터 숲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긋고 옷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 희미한 국경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찾아 헤맨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놈들의 총구는 여전히 뒤에서 불을 뿜고 있었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떨어지고 거친 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저 경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쫓기는 탈주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주인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지막 순간 총성이 숲을 울리고 흙먼지가 뒤덮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죽음의 경계선을 향해 마지막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저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고향의 흙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낯설지만 분명히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저 어둠의 끝 빛이 쏟아지는 곳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유라는 이름의 벼랑 끝에서 비로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남쪽의 하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파랗더군요. 공항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낯선 냄새가 있었습니다. 매연 냄새 같기도 하고 바다 내음 같기도 한데 그게 참 이상하게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헤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압록강의 얼음장 위에서 발이 찢어지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대의 고함 소리와 탕탕 울리던 총소리는 지금도 가끔 잠결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춥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얼어붙은 강물을 기어갔던 그 시간들이 이제야 비로소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조사관 선생님이 건네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어찌나 희고 깨끗한지 숟가락을 들기도 미안하더군요. 북에서 배가 고파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온종일 버티던 시절 배를 움켜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울었던 그 밤들이 떠올라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따스함이 제가 이제야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에 왔다는 걸 실감나게 해주더군요.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참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알던 공포가 없더군요. 누구를 의심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잡혀갈까봐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그저 평범하게 웃고 떠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 그 당연한 모습들이 제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저 꽃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 소박한 자유가 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전부였더군요. 처음으로 누구가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동문아 너가 아니라 제 이름 석자를 부르며 웃어주는 그 사람들의 눈빛에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립니다. 두고 온 고향집,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저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드는 것이 과연 죄스러운 일은 아닐까 하고요.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살아야 그들에게도 언젠가 빛이 닿을 수 있다는 걸요. 자유라는 이름의 이 햇살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강 너머의 그들에게도 똑같이 비칠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쫓기는 꿈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잠들 수 있는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 땅의 흙냄새가 그리워질 때마다 이 평화로운 바람을 쐬며 그날을 위해 저는 비로소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합니다.